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방역 유공자를 위한 표창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인민일보는 7일자 신문 1면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코로나19와 싸운 과정을 일자별로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보통 함께 이겨내야 될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19 통제 전체 기록이란 제목의 기사는 전염병이 종식했을 때나 쓰는 기사라는 점에서 마치 중국이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전 세계에 주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여러 의미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9월 1일에는 유치원 2,842곳과 초중고 학생 140만 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전파 우려 속에서도 일주일간 맥주 축제를 열어 10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 워터파크에서는 풀파티를 열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젊은 커플들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춤을 췄습니다. 게다가 우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행사가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연례 맥주 축제에 연 인원 400만 명이 다녀갔으며 이들이 비운 맥주는 약 400톤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9월 7일 기준 2,708만 2,540명이고 사망자는 88만 3,00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도 아닌 발원지인 중국, 특히 우한에서 이런 대규모 축제를 연다는 건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 측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말 코로나가 종식된 게 맞을까요? 지난 7일 중국 위생당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발 한국행 승객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 검역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5명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만일 확진자가 중국인일 경우 한국행 비자 발급 단계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놓고도 중국에서 출발했다면 중국 핵산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은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모두 확진자로 분류하는데요. 이번에 중국발 확진자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무증상 감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국발 한국 승객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국인이 확진됐다면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중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사례는 지난 2월 칭다오에서 체류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다 확진이 된 경우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 비자를 내줄 때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요. 다만 비자 단계와 실제 입국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됐다면 중국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가 잘못됐거나 확률은 낮지만 핵산 검사 이후 입국하기 전에 무증상 감염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일부는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부에선 이렇게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중국 당국의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 대비에 대한 논술집을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했던 돌발 사태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2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순을 밟는 중에 발간됐는데요. 이는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이 책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이 우한의식을 강화하고 통제력을 높이며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나오는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아주 주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중국 언론은 정말 정부와 시진핑의 국가 재난 대처가 옳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즉 RSF는 지난 4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언론 자유 지수란 지난 2002년부터 18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177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의 언론 자유는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중국이 이를 낮추는데 더욱 한몫하고 있죠. 크리스토프 들루아루 RSF 사무총장은 올해 산정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는 많은 위기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세계 언론 자유 지수상 국가별 순위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자국의 시민 2명을 체포하는 등 언론인 1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 사건은 올해 초 중국 현지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됐을 무렵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언사를 던진 인물들이 연달아 실종된 것인데요. 변호사이자 시민 기자를 자처한 천추스는 1월 24일부터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SNS로 전하고 자신이 목격한 병원의 상황이나 부실한 의료 체계를 비판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하던 의류 판매상 팡빈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팡빈 역시 우한 시내 병원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는 한편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하다 실종됐습니다. 또 칭화대학교 법학과 시장륜 교수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는 정부 비판 기고문을 올린 뒤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들이 실종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 버뮤다 삼각지대에 비유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버뮤다 핑핑지대로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을 비판하면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면 바로 해치워버리는 모습은 일본의 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여름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악화한 언론 자유 실태마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며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에 사교관계를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 사회부의 여성 기자인 모치츠키 이소코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모치즈키 기자는 하루 2차례에 진행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끈질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모치즈키 기자의 질문에 스가 관방장관이 성의 없게 답변을 하자 23회나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 통상 10분 정도인 기자회견이 40여 분으로 길어진 적이 있었죠. 스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에게 추측에 근거한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한다며 모치즈키 기자를 기자회견에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언론 자유 수준은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본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 결과는 2011년에는 32위였다가 올해는 66위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 평가에서 42위를 기록했죠.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고 점수상으로도 지난해보다 1.24점 높습니다.
RSF는 아시아 지역은 전체주의적 선동, 감시, 협박, 물리적 폭력, 사이버상의 괴롭힘 등 저널리즘을 괴롭힐 만한 모든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런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올해도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받았죠. 또 RSF는 한국은 과거 언론 자유 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적이 있지만 정부가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됐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국가의 언론 자유 지수는 비관적입니다. RSF는 중국에 대해 국영이든 민간 소유든 중국 미디어는 모두 공산당의 세밀한 통제를 받는다면서 65명 이상의 언론인과 블로거들이 현재 중국에 억류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북한은 국외에 기반을 둔 미디어의 콘텐츠를 보거나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고 심지어 인터넷상의 통신과 파일 전송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 지수에 있어 최악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언론 자유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오히려 한국은 역행하며 앞서 나가고 있죠. 심지어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미국보다도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편인데요. 한국이 42위인 반면 미국은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는 각국의 헌법 1조 1항을 보면 그 나라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헌법 1조 1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입니다. 일본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입니다. 이들에 비해 한국의 헌법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노력하고 피 흘려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민사회가 강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 언론의 자유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화자찬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중국하고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도도 현재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넘어 언젠가는 곧 세계 1위의 언론 자유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한숨 섞인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세계 반도체 대회 때문인데요. 이 대회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 산업 관련 토론을 하는 세계 대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고 중국 반도체의 혁신을 알리는 행사로 전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선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한 고통이 중국 반도체 업계 전체에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자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늘 자신만만하던 중국 업계 관계자들도 만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등 중국의 핵심 분야에 추가 공격을 한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며 걱정을 공식적으로 토로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 한 놈만 패던 불화살을 자신들에게도 향할 것을 예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 SMIC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며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수출 규제 주무 부처인 상무부에 SMIC를 규제 목록에 올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ZTE,
HIK 비전 등 중국 기업 275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SMIC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볼 때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퀄컴, 엔비디아,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같은 팹리스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대만 TSMC의 거래가 막히자 자국의 파운드리인 SMIC를 적극 육성 중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국무원은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SMIC의 주력은 14나노미터 공정이기에 SMIC 맞춤형 지원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SMIC는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화웨이 역시 이러한 SMI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이처럼 중국 정부가 SMIC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화웨이도 SMIC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 없이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SMIC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IT 굴기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나마 자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부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시진핑의 중국몽 중 핵심인 IT 굴기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중국 반도체 업계 중 HSMC는 슈퍼루키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삼성을 잡겠다고 큰 소리 쳤던 기업입니다. 이곳은 우리 돈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지금은 자금난으로 공장 건설을 중단하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희대의 사기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엄청난 지원은 물론 정부의 주도하에 거대한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합병시키거나 타 기업의 특허 무단도용, 인재 빼가기 등으로 기업들의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타도를 외치던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기술력은 한국에 5년 이상 뒤처져 있죠. 그나마 중국 파운드리 산업을 대표하던 SMIC가 14나노미터 수준이었지만 이미 삼성과 TSMC는 7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중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이 되겠다던 중국의 IT 굴기가 얼마나 일장춘몽에 가까운 건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이런 중국과 달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한국은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며 이번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전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를 넘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삼성은 지난달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2라인이 가동을 시작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30을 8나노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TSMC의 물량을 맡겨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주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인 파워10과 퀄컴의 차세대 5G 모뎀 칩 X60의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글로벌 기업의 물량 확보를 통해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1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택 2라인의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 저전력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의 양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IBM과 퀄컴, 특히 이번에는 TSMC의 주요 고객 중 한 곳이었던 엔비디아까지 수주를 따내면서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TSMC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직 TSMC의 세계 점유율은 삼성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TSMC의 예상 점유율은 53.9%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17.4%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3배가량 많은 거죠. 이렇게나 삼성과 TSMC 간의 점유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점이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결국 IT 기업 중 상당수가 잠재적인 경쟁사인 삼성에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도를 맡기기를 꺼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지난 17일 IBM이 차세대 서버용 CPU인 IBM 파워시 프로세서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하는 등 우군이 하나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기술 수준이 TSMC 못지않고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동시에 제품을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매섭게 TSMC를 맹추격하자 TSMC도 이를 의식해 2나노 공정을 서둘러 발표했는데요. 현재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둘뿐입니다. 또 두 선두 업체가 보유한 양산 기술 수준은 5나노로 동일하지만 삼성이 먼저 3나노 개발을 시작했고 이에 지지 않기 위해 TSMC가 3나노를 건너뛴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전쟁이 격화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7나노 경쟁에서조차 EUV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를 출하하면서 TSMC보다 앞선 공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3나노부터는 전류가 흐르는 원통형 채널 전체를 게이트가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진 GAA 공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삼성이 두려웠는지 TSMC에서도 2나노부터 GAA 공정을 도입해 2024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업체로 미세 공정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R&D에 쏟아붓는 자금도 TSMC에 밀리지 않는다며 당분간 TSMC와 엇비슷한 속도로 미세 공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도 TSMC와 비슷한 시점에 2나노 시대를 열 것이란 말인데 심지어 삼성은 5나노, 4나노, 3나노로 차근차근 미세 공정 기술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미래 핵심 첨단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역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압도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시장 초반의 주도성 확보를 위해 공격적이고 연구원을 빼돌리는 등 막무가내 식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LG화학이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쳐 상반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죠. 즉,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한중일 삼국지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생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클린룸과 드라이룸 시공 기업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심 소재들까지 국산화를 시키며 첨단 산업을 위한 기초 산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소부장 산업인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브로 떠오르며 그 경쟁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가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접목한 첨단 산업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미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1조 이상 투자하면서 차후 미래차, 바이오, 사물 인터넷 가전, 로봇, 공공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해 못된 짓만 하던 중국이 IT 굴기와 같은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기업과 개인들이 할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식 손자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얘기다.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쓴소리로 유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이 이번엔 아베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유니클로, 지유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일본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런데 그가 일본이 곧 망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는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실행할 돈이 일본엔 없다고 지적했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고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후진적인 아날로그 문화를 꼬집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대응 중 팩스에 의존하는 확진자 관리 시스템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도쿄만 하더라도 도쿄도청에 있는 팩스 2대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통상 3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정부에서는 정보 일원화를 위해 허시스란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실태에 야나이 회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일본의 문제는 관료들의 복지 부동 때문이라며 정부가 인사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비판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정치가 망가진다며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적극적인 발언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심지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사업체 비전펀드가 일본 기업에는 단 한 차례도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유럽,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지만 벤처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기업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뿐더러 미래성장 동력이라 평가받아야 하는 벤처기업들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부진한 배경 역시 그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이 되는 디지털화가 주요국에 비해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탓입니다. 이렇게나 일본이 IT 후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자 일본 언론에서도 자국과 한국의 IT 기술력을 비교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야나이 회장이 비판한 대로 관료들부터 일본의 정치계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일본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스가 관방장관부터 아베의 정치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런 상황 속 한국은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죠. 특히 최근 삼성이 역대급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과연 어떤 희소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5G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지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주도한 데 이어 일본 KDDI와도 체결했었죠. 그리고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과 8조 원에 육박하는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는 한국 통신 장비 산업의 역대 최대 규모 단일 수출 계약인데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미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모두와 5G 이동통신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며 미국 내 핵심 통신 장비 공급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특히 버라이즌과의 5G 동맹은 세계 최대 통신 시장 미국을 뚫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현재 미국은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통신 시장인 동시에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이 미국 현지 5G 주파수 경매 완료 후 투자 확대와 맞물려 삼성전자와 손을 잡은 건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기술과 보안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이어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속 투자해온 통신 장비 사업이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장비 부품회사 86곳과 협력해 통신 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에도 매출 확대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5G 네트워크 기지국 시장 점유율에서 4위를 기록하며 1위인 중국 화웨이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통신 1위 업체 버라이즌 등 굵직한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 촉발된 반화웨이 전선이 영국,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이어지고 있어 삼성전자의 5G 성장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비디오트론과 텔러스, 미국 US셀룰러, 뉴질랜드 스파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로부터 신규 네트워크 장비를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5G 기지국이라는 것이 기술 난이도가 높고 코어 기술과 연동되기 때문에 삼성의 SoC 시스템 반도체와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앞으로 5G를 필두로 한 첨단 통신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이어가면서 5G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10년 앞서 6G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5G 분야에서만 잘 나가는 것은 아니죠. 첨단 산업 전반에서 대부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한때 잠시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가 삼성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했지만 결국 한국이 그 자리를 되찾았고 앞으로도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바탕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개발한 반도체를 파운드리해줄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업계에서는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반도체 개발을 모두 영위하는 중국의 자랑이었던 복합 전자기업 화웨이의 한 축이 무너진다는 취지입니다. 6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테지 애널리틱스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을 다 사용할 때쯤인 202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삼성전자와 애플은 물론 샤오미, 오포, 비포, LG전자 등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최신 스마트폰 정보에 능통한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리스트 권밍치도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죠. 삼성뿐만 아니라 LG의 스마트폰 역시 해외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제품군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는데 이에 실속형 출고 가격에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LG 하반기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LG윙도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해외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어소리티에서는 LG의 새로운 스마트폰은 스윙이 가능한 형태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폼팩터를 통해서라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바 형태의 기존 스마트폰에 세컨드 스크린을 더해 생각지도 못했던 활용도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평소에는 메인 스크린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평소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스크린을 돌려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 추가 기능을 즐길 수 있어 기존의 멀티태스킹 방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기존 스마트폰처럼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 확장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UX가 기대된다며 LG전자 다 계획이 있구나, 무한 확장 가능한 UX를 위한 큰 그림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정도로 한국의 스마트폰 업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가전제품 전반에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세계 대형 초고화질 TV는 이미 삼성과 LG가 장악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TV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QLED, QD 등 더 앞선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훨씬 더 앞선 기술인 QNED 패널까지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초고화질 TV 왕좌는 쭉 한국이 차지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LG는 TV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처럼 쓰는 공기청정기, 건조도 가성비도 최고인 식기세척기, 미래의 스마트홈을 구현한 LG 싱크홈 등을 선보이며 지구촌 모두를 홀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부터 저장, 관리하는 능력부터 가전 외에 조명, 센서 등 홈 IoT 제품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러한 이유로 삼성과 LG 모두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IFA와 연계된 IFA 제품기술혁신 어워드에서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한국은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 뉴딜에 5년간 58조 원을 투자하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미래를 선도하려고 하는데요. 4,99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벌써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댐은 총 7대 핵심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 AI 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서 구축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7대 핵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각 분야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이런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과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통해 경쟁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기술에서 서비스형 플랫폼 칵테일을 개발해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에 공급했습니다. 칵테일은 국내 처음으로 클라우드 제품 부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으로부터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죠. 또 쿠버네티스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공인 자격을 획득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클라우드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미래 핵심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국가 경쟁력도 더욱 상승해 아직도 아날로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본과의 격차가 날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도 IT 후진국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첨단 4차 산업 기술들을 접목한 디지털 뉴딜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 많은 나라들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